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디플로라는 부부 경제학자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역의 고통을 읽고 있는데요. 무역의 고통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무엇으로부터 보호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의 125쪽부터입니다. 이렇듯 자원이 이동하는 데는 장벽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자원이 움직이고 수출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공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 말하든 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은 부유한 나라가 순진하게 이 나라의 제품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부유한 나라들은 수입을 상당히 많이 규제한다. 안전 규제, 노동 여건 규제, 환경 규제 등을 엄격하게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 노동, 환경 규제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인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 캘리포니아주 아보카도 생산자들의 성공적인 로비로 1914년부터 1997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멕시코산 하스 아보카도의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멕시코의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멕시코와 미국은 국경이 인접해 있고 병충해는 비자 없이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1997년에 연방 차원의 수입 금지는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7년까지 하스 아보카도 수입이 실질적으로 금지되었다. 좀 더 최근의 사례로는 2008년 금융위기 동안 식품의약국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개도국산 수입식품의 선적을 불허하는 경향이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기간에 개도국의 수출업체들은 선적 거부로 인한 비용이 무려 4배로 늘어났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질이 갑자기 달라졌을 리는 없지만 미국의 아보카도 수요가 줄었으므로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불황기에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이 매우 강해지는데 수입을 제한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내세우는 핑계로 안전규제가 종종 사용되곤 한다.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안전규제들도 있다. 가령 몇몇 중국산 장난감에 납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는데 미국 소비자는 이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되기를 원할 것이다. 또 환경 규제, 농산물 생산 시 살충제 사용 규제 등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제, 아동 노동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규제 등 또 소비자의 건전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최근 공정무역 제품의 성공은 소비자들이 환경 및 윤리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중개기관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반영해 유명 브랜드들이 법적인 규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자체 품질 기준을 해외의 납품 업체들에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새로운 국가가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이름이 뭐 대수냐고? 란 제목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 더하여 제2의 중국이 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2006년에 WTO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확대를 돕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 영어로 Aid for Trade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7년 중반 현재까지 3천억 달러 이상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집행되었다. 여기에는 국제무역이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수공업자를 위한 원조는 개도국의 수공업품 생산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데, 한 연구팀이 ATA가 진행한 여기서 ATA는요 Aid for Artisans, 그래서 이게 수공업자를 위한 원조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한 연구팀이 ATA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다. 2009년 10월에 ATA, 즉 수공업자를 위한 원조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집트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유의 원조 사업의 정석대로 진행되었다. 우선 ATA는 수출에 적합한 제품을 물색했다. 고소득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면서 이집트에서 더 싸게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했다. ATA와 연구팀은 카펫을 골랐다. 손으로 짠 러그는 이집트에서 매우 중요한 일자리 원천이고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도 있다. 둘째로 ATA는 러그를 생산할 지역을 물색했다. 선정된 곳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남동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포아라는 곳으로 소규모 생산자 수백 명이 독특한 종류의 러그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곳 생산자들은 대부분 혼자서 배틀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집이나 헛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셋째로 ATA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이집트의 중개업체와 반드시 함께 일했다. 이 중개업체가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오고 현지에서 소규모 생산자들을 조직해 생산을 분배하는 일을 조정했다. ATA는 몇 년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면 ATA가 철수한 후에도 이집트의 중개업체가 스스로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러그 수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포아는 특히나 매력적인 지역이었는데 하미스 카펫이라는 뛰어난 중개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미스 카펫은 이미 포아에서 생산된 러그 제품의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물론 수출용은 아니고 국내 시장용이었다. 이어서 ATA와 하미스 카펫은 어떤 러그를 만들지를 결정하고 해외에서 구매자를 찾아내 주문을 받아오는 일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들었다. ATA는 하미스 카펫 CEO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했고 이탈리아 컨설턴트를 고용해 러그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받았으며 하미스가 지급하는 제품을 선물 박람회에 빠짐없이 출품했고 ATA가 알고 있는 해외의 모든 수입상에게도 하미스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하미스 카펫이 해외 구매자에게 유의미한 물량의 주문을 받아내기까지는 1년 반이나 걸렸다. 그 해외 구매자는 독일의 한 수입업자였다. 그 시점부터 사업은 도약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주문이 급격하게 늘었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5년 후에 총 주문량이 15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자금과 네트워크가 아주 풍부한 미국 비정부 기구와 혁신적이고 뛰어난 젊은 연구자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중개업체가 있었는데도 포아 지역에서 35곳의 영세 생산자에게 일감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주문을 받기까지는 5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ATA를 통한 외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 중개업체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해외 시장 개척은 왜 이토록 어려운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해외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영세 생산자의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품질 기대치가 높아서 이들 소매 업체로부터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다시 읽겠습니다. 소비자의 품질 기대치가 높아서 이들 소매 업체로서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기한을 잘 맞춰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봄 컬렉션을 시작해야 할 시기에 맞춰서 러그가 도착하지 못하면 유통업체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마지막으로 품질이나 납품 기한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생산자가 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물론 품질이 낮거나 납품기일에 늦으면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반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발생한 평판의 피해, 가령 화가 난 소비자가 웨이페어, 즉 온라인 가구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글을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이미 발생한 평판의 피해나 주요 시즌을 놓쳐서 입은 매출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손해 발생 시 생산자가 보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이집트 시골의 영세 생산자에게서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지금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의 예가 나왔는데요. 납품 지연에 대해 1일당 일정 액수의 벌금을 무는 지체 상금이 그런 사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이 중간에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그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평판 위험을 피하려고 유통업체가 러그 하나하나를 검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사 직원이 들여야 할 시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제품 가격을 아주 싸게 매겨서 그리고 소비자가 반품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품질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다. 왜 소비자에게 늘 완벽에 가까운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데 평판을 거는가? 가격을 낮춰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를 함께 낮추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전략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아무리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 해도 소비자가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을 사는데 기꺼이 시간을 낭비하게 할 만큼 낮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리에 잠깐 살았을 때 DVD 플레이어를 하나 구매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도착한 물건을 열어보니 DVD를 넣는 것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고쳐보려고 1시간을 낑낑대고 제조업체 웹사이트를 뒤져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느라 또 1시간을 낑낑대고 나서 우리는 온라인 채팅으로 아마존 직원에게 문제를 상담했다. 친절한 아마존 직원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환불을 받으려면 DVD 플레이어를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갖다 놓아야 했다. 그래서 아비지트가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마켓에서 그것을 맡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미 아마존 반품 물건이 너무 많이 와 있었던 것이다. 그날은 허탕을 치고 며칠 뒤에 아비지트는 다시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슈퍼마켓에 갔다. 이번에는 슈퍼마켓 주인이 먼저 들어온 아마존 반품 물건들을 처리하는 동안 25분을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 DVD를 놓고 올 수 있었다. 한편 그 사이에 우리는 다른 유통업체에서 DVD 플레이어를 샀다. 딸에게 생일 선물로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급했다. 불행히도 도착하고 나서 보니 새로 산 DVD 플레이어는 우리 집 텔레비전과 호환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유통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반품하려고 했지만 어쩐 일인지 우리의 구매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서 며칠이 더 지나서야 반품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두 번째 DVD 플레이어는 아직 반품되지 않은 채로 다시 상자에 들어가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우리는 DVD 플레이어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에스테르의 아버지의 것을 빌려왔다. DVD 플레이어 구매 실패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만큼이나 시간도 돈이며 이 돈은 잃어버리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아마존은 아비지트가 슈퍼마켓에 2번 걸음해야 했던 것에 대해 시간당 임금을 주거나 DVD 플레이어를 고쳐보려고 낑낑댔던 2시간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웹사이트에서 싸고 예쁜 티셔츠를 발견해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티셔츠는 밝은 파란색이었는데 세탁기에 넣고 돌렸더니 같이 돌린 모든 옷에 파란물이 들고 말았다. 파랗게 얼룩이 들어버린 $100짜리 블라우스는 누가 보상하는가? 또 근처의 모든 빈티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그 블라우스를 찾기 위해 들였던 시간은 누가 보상하는가? 이런 이유로 아마존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판을 유지하려고 매우 애를 쓴다. 가령 어떤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때 물건을 반품 장소까지 가져다 놓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 아마존은 자사의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자를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전에 거래를 해본 기업이면 가장 좋고 적어도 품질이 좋다는 평판을 가진 곳을 원할 것이다.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은 돈이다. 손으로 짠 러그나 손으로 염색한 티셔츠를 생산하는 나라는 주로 가난한 나라이고 이 제품들은 가난한 나라의 비교 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제품들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부유한 서구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글로벌 불평등 구조에서 서구의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아무리 낮다 한들 그로 인해 얻게 될 금전적인 이득은 아끼는 블라우스에 파란물이 들었거나 불량품을 고치느라 낭비한 시간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티셔츠를 해외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이집트 업체가 있다고 해보자. 이 업체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한다. 중국의 평균 임금은 월 $915, 이집트는 월 $183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할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면 중국은 $5, 이집트는 $1 정도 된다. 손으로 염색한 양질의 티셔츠 한 벌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중국에 비해 이집트에서 아낄 수 있는 노동 비용은 기껏해야 $4다. 티셔츠 공장이 주는 임금은 평균 임금보다 훨씬 낮을 것이므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사실 $4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소비자들은 품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4를 더 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존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중국 업체가 있는데 굳이 잘 모르는 이집트 업체의 제품을 가져와 판매해보는 실험을 하는데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이집트 러그 사례에서는 중개자가 필요했다. 사실은 중개자가 둘이었다. 하미스 카펫 외에 ATA도 중개자 역할을 했다. 개별 러그 생산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스스로 평판을 쌓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미스 카펫은 적어도 과거의 오랜 거래 경험으로 러그를 잘 만드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들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서 품질에 대한 평판을 쌓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하미스는 생산자들에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실제로 ATA의 프로그램을 통해 러그를 수출한 생산자들, 물론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되었지만 이 생산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생산자들에 비해 생산 기술을 매우 빠르게 향상시켰고 품질도 매우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하미스 카펫은 이집트 밖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외 구매자 중 어느 곳도 하미스 카펫과 거래를 하거나 평판을 쌓을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수출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반대쪽의 문제에 봉착했다. 해외 구매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주문했던 제품 사양에 대해 딴소리를 하는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개자로서 하미스 카펫은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했다.
한 번은 바이어가 골동품 느낌이 나도록 찬물에 담그고 산성 용액으로 처리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여기서 찬물이 아니고 찻물입니다. 그러니까 차, 우리가 마시는 차의 물에 담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건을 받아보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에 대해 생산자 탓을 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면 하미스는 돌바닥과 바위 사이에 낀 처지가 되었다. 이론상으로는 구매자에게 항의를 하고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주문 체결 전에 오간 모든 대화를 문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하미스 카펫이 그 문서들을 다 확보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괄호 열고 이메일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한 게 있었잖아요. 괄호 닫고. 하미스 카펫은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른 상황에 몰렸고 이런 상황에서 하미스 카펫이 신규 진입자이고 이집트 업체라는 사실은 일이 유리하게 결론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이집트의 생산자들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분노할 게 틀림없었다. 영세의 생산업자인 이들은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미스 카펫은 손실을 종종 자신이 흡수해야 했다. 신규 진입자가 평판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처음 관찰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에 막 생겨나고 있던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였다. 당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도 남부 도시 방갈로르 괄호 열고 지금은 외곽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고 끔찍한 교통혼잡이 있는 대도시가 되었지만 당시 방갈로르는 기후 좋고 한적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도 남부 도시 방갈로르에서 막 발달하고 있었다. 방갈로르의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고객사 각각의 요구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만약 어느 기업이 새로운 회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인도 업체에 의뢰해 표준적인 회계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맞춤으로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었다. 인도는 이 분야에서 몇 가지 명백한 강점이 있었다. 공대를 졸업한 뛰어난 인력이 많다는 것이 서구에 잘 알려져 있었고 인터넷 연결 상태도 좋았다. 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시간대가 달라서 인도 엔지니어들이 미국 시간으로 밤에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도 많지 않았다. 사무실 하나, 엔지니어 몇 명,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방갈로르에는 1978년 초부터 인포테크 분야 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 일렉트로닉 시티가 조성되어서 전기와 통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 면에서 더 유리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학위와 성실히 일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비교적 쉽게 소프트웨어 업체를 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생존은 쉽지 않았다. 1997년부터 1998년 겨울 우리는 100여 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업체 CEO에게 가장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 2개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았다. 신생업체 CEO들의 삶은 멋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고데기 짝이 없었다.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을 요구하면 인도 업체는 최선을 다해 그것에 맞춘 제품을 만들지만 결과물을 본 고객사는 요구사항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일쑤였다. 이런 경우에 인도 업체는 늘 고객사가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했고 고객사는 늘 인도 업체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경우든지 인도 업체가 시시비비를 따지려 드는 것은 무의미했다. 신생업체가 일감을 받을 때는 거의 언제나 실제로 일을 한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 금액으로 그것도 구매자가 결과물에 만족할 때만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고객사가 이런 유형의 계약을 원하는 이유는 먼 인도에 있는 잘 모르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자신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설과 부합하게 신생 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 구력이 붙고 잘 알려진 업체가 되면 고정가격 계약에서 코스트 플러스 계약, 즉 업체가 들인 물질적 비용과 시간 비용의 일정한 이익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계약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신생업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고객사와 전에 일해본 적이 있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코스트 플러스 계약을 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코스트 플러스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였다. 우리가 만난 한 젊은 CEO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흥미롭지 않은 일, 그리고 고객사의 끝없는 수정 요구에 낮이고 밤이고 매달리는데 물 위에 겨우겨우 떠있기조차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최근에 그는 Y2K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수천 수만 줄의 코드에서 날짜가 1999년 1월 1일 형태가 아니라 99년 1월 1일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 수정하는 일이었다. 당시에 연도가 두 자릿수로 입력된 경우 컴퓨터가 연도를 가령 2099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았고 회사마다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급히 고치느라 법석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가령 비용이 예기치 않게 초과하거나 할 위험은 거의 없는 일이었지만 너무나 지루한 일이었다. 이 CEO는 회사를 접고 더 큰 회사에 취직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흥미없는 프로젝트에 지루한 일과에 매여 있는 삶,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고 있는 고객사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삶,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임대료나 무사히 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는 삶은 그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할 때 꿈꾼 삶이 아니었다. 병판 없이 시작하는 신생기업은 두둑한 자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1981년에 7명의 엔지니어가 첫 CEO의 아내에게 $250를 빌려서 창업한 뒤 지금은 인도에서 세 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회사가 된 인포시스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인도의 1위와 2위 소프트웨어 회사가 위프로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위프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식용유 사업으로 성공한 집안 소유이고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소금부터 철강까지 온갖 제품을 생산하는 타타그룹의 계열사다. 제가 조금 개입하면요, 여기 타타그룹은 아마 쌍용차를 한때 인수했던 그런 기업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서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사업에 새로 진출하는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위프로와 TCS 모두 비전과 재능이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덕분에 설립이 가능했다. 그렇더라도 풍부한 자금은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름값을 갖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면에서 명품 가죽 제품 업체로 시작한 구찌가 자동차 시트부터 향수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스포츠카로 시작한 페라리가 안경과 노트북, 컴퓨터까지 생산하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구찌 향수나 페라리 노트북을 사는 소비자는 구찌와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보고 이 제품들에서 딱히 혁신적인 무언가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브랜드 가치와 매우 높은 구찌와 페라리가 자신의 평판을 손상시킬지 모를 질 낮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값비싼 명품을 쓸 때 으스댈 수 있다는 점이 주는 매력에서 그 제품을 선택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이름의 세계입니다. 브랜드 네임은 경쟁을 막아준다는 데서 큰 가치를 갖는다.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훨씬 더 부유한 경우 판매자와 중개업자는 가격보다 질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소비자가 값이 싼 것을, 질이 좋은 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소비자가 값이 싼 것보다 질이 좋은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 비용상의 강점을 이용해 기존 업체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고자 하는 신규 진입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사실 많은 제품에서 브랜딩과 마케팅 비용이 제조 비용을 훨씬 능가하고 제조 비용은 전체 비용의 10에서 15% 정도를 넘지 않는다. 이는 아무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을 한다 해도 최종 소비자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생산 비용을 50% 줄여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은 7.5% 정도만 줄일 수 있을 뿐이다. 금액 자체로는 그것도 꽤 큰 돈일 수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소비자들은 금액 자체보다 가격의 비례적인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한다. 한 유명한 실험에서 한 집단에는 15달러짜리 계산기를 5달러 할인된 가격에 사기 위해 20분을 운전해서 갈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다른 집단에는 125달러짜리 계산기를 5달러 할인된 가격에 사기 위해 20분을 운전해서 갈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느 경우든 20분은 20분이고 5달러는 5달러다. 그런데도 두 집단의 답변은 매우 달랐다. 15달러에서 5달러를 깎기 위해 시간을 들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8%나 되었던 반면에 125달러에서 5달러를 깎기 위해 시간을 들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핵심은 5달러는 15달러의 30%가 넘지만 125달러에서는 4%밖에 안 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같은 5달러라 해도 전자의 경우에는 30%를 아끼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들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굳이 4% 아끼자고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들은 굳이 7.5%를 아끼겠다고 다른 업체 제품으로 갈아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더 오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중국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인식할 만큼, 그래서 더 싼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찾고자 할 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주 큰 나라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비용은 앞으로도 한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것이다. 제2의 중국이 되고자 하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그리고 싼 제조 비용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업체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신의 가격 경쟁력이 품질에 대한 평판에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앞으로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또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제품 가격이 충분히 높아져서 라이베리아, 아이티,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에 순서가 오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하면 무서우리만큼 아득해진다. 평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국제무역이 단지 제품 가격, 좋은 아이디어, 낮은 관세 장벽, 값싼 운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평판이 없는 상태로 시작해야 하는 신규 행위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을 점유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 노동의 경직성까지 고려하면 스톨퍼 세뮤얼슨 정리가 기초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이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유무역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가정은 현실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네, 다음 소제목은 끼리끼리입니다. 국제경쟁의 판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참 국가의 기업으로서는 더욱 안 좋게도 나 혼자 잘한다고 이름값이 구축되는 게 아니다. 일본 자동차는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하고 이탈리아 자동차는 스타일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고 독일 자동차는 승차감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신규 업체, 가령 1982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미쓰비시 같은 기업은 더 먼저 미국 시장에 진입했던 일본 브랜드들의 성공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방글라데시나 부룬디 업체의 자동차는 아무리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제조되었고 가격도 싸고 제품 평가도 좋다고 해도 사려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괜히 샀다가 몇 년 뒤에 무엇이 잘못될지 누가 아는가.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러한 걱정에는 실제로 타당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오랜 생산 경험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토요타,
닛산, 혼다 모두 다 그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자기 실현적인 예언, 즉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가 될 수도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의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그 회사는 곧 망할 것이고, 그러면 고객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다. 모두가 이집트 러그는 색이 잘 바랜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낮은 가격에서만 팔 수 있을 것이고, 이집트 제조업체들은 더 나은 품질의 카펫을 생산하기 위해 들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 이러한 낮은 기대의 저주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업체가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내놓으려 해도 신규 업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그 업체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좋은 연줄이 중요하다. 즉, 당신을 잘 알고 있고 당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중국과 인도가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했을 때 서구에 살았던 중국계, 인도계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서구에 살면서 자신이 쌓은 평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매자들, 즉 종종 자신이 거래해본 곳들에게 중국과 인도의 제품이 믿을만하다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다. 성공 스토리가 있으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구매자들이 성공적으로 도약을 한 업체의 주위로 모이면 또 다른 구매자가 이 업체와 거래를 하는 구매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업체를 신뢰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가 성사되어 주문을 받은 신생기업은 이것이 낮은 기대의 저주가 일으키는 악순환을 깰 수 있는 한 번뿐인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납품을 맞추고자 한다. 예를 들어 케냐의 장미 생산자들은 중개업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장미를 유럽에 수출한다. 하지만 구매자도 생산자도 공식적인 계약서에만 의존해서는 상대가 꼭 상도이에 맞는 행동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다. 장미는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구매자가 도착한 물건을 보고 품질이 기준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생산자도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장미를 일부러 손상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행위자라는 평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선거 의혹과 부족감 분쟁으로 얼룩졌던 2007년의 대선 이후 케냐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던 시기에 케냐의 신규 장미 생산자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교통도 위험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 평판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거래 상대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어떻게든 계속해서 장미를 무사히 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어떤 생산자는 운송 중에 장미를 보호하려고 무장 경비까지 고용했다. 케냐의 장미 산업은 이러한 노력으로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견디고 살아남았다. 물론 절박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하나의 평판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평판도 중요한데 업계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데는 썩은 계란 한두 개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품질을 속이는 생산자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왔다. 2017년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처벌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품질 감독 당국 책임자 황구오량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현재 법은 일반적으로 품질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적인 처벌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너무 너그러운 것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에 처하게 할 시스템이 있어야 그런 행동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기 쉽고 상호 연결된 평판의 세계에서 이를 극복하기에 좋은 방법 하나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클러스터란 동종 업계의 기업들이 한 장소에 집중된 것을 일컫는데 여기에 들어선 기업 모두가 그 클러스터가 가진 평판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1925년부터 편직물 의류 공장이 들어서 있었던 인도,
티루푸루 지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남성 속옷용 면 메리아스를 주로 만들면서 성장했다. 1978년에 흰색 면 메리아스를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곳을 다급하게 찾고 있던 이탈리아의 수입상 베로나시에게 뭄바이의 의류수출협회가 티루푸루를 알려주었다. 첫 물량을 받아보고 품질에 만족한 베로나시는 재주문을 했다. 그리고 베로나시에 이어 1981년에 유럽의 의류 체인점인 C&A가 티루푸루의 제품을 발주했다. 이것은 티루푸루가 유럽의 메이저 의류업체에서 주문을 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 당시 티루푸루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1985년까지도 이곳의 수출액은 여전히 150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1990년에는 수출액이 1억 4,200만 달러가 넘었고 2016년에는 13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에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그 밖의 신규 진입자들로부터 극심한 경쟁 압력을 받아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중국에는 제품별로 특화된 대규모의 제조업 클러스터가 많다. 양말 도시, 스웨터 도시, 신발의 수도 등등. 예를 들어 저장성 후저우시의 즈리 클러스터에서는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아동 의류를 생산하면서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2년에 이 클러스터는 이 지역 GDP의 무려 40%를 차지했다. 미국에도 클러스터가 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도 있는데 보스턴에는 바이오테크 클러스터가 있고 LA 근처에 칼즈베드에는 골프 장비 클러스터가 있으며 미시건주에는 시계 클러스터가 있다. 티루푸루 의류 산업의 독특한 구조는 이름값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이곳은 산업 전체가 중간 생산 관리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중간 생산 관리자는 특정한 주문 물량에 대해 생산의 일부 단계 혹은 전체 단계를 관리하는 생산 관리 외주업자다. 그런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행위자다. 옷을 주문하는 외국의 구매자들은 이름이 잘 알려진 소수의 업체와 계약을 한다. 이 업체들이 주문 물량을 확보한 다음 그것을 중간 생산 관리자들에게 분배한다. 이 생산 모델의 장점은 커다란 공장을 짓는데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이 없더라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각 생산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의 생산을 하며 이 물량들을 한데에 결합하는 것은 중간 생산 관리자들이 맡는다. 이것은 산업이 클러스터를 이룰 때 생산자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 시스템은 개도국의 대규모 수출 클러스터들에서 많이 쓰인다. 클러스터에 속한 기업 중 일부의 평판이 다른 업체에까지 일감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다량의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이집트의 하미스 카펫이나 티루푸루의 계약을 따오는 판매업체처럼 이름이 알려진 중개업자들이 해외 구매자들과 생산 혹은 생산을 관리하는 중간 생산 관리자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이들은 중간 생산 관리자 중 누구에게서라도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쓴다. 그리고 하미스 카펫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충이 많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구조의 생산 모델이 이제 또다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에 속할 두 기업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온라인 플랫폼을 열어 중개상 역할을 대신하면서 개별 생산자가 중개업체에 의존할 필요 없이 물론 비용은 내지만 그 플랫폼에서 스스로의 평판을 구축하게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사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자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주문한 상품을 받고 나면 아마존 셀러로부터 최근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려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 판매자들은 제품, 그게 양말이든 장난감, 그 밖에 무엇이든 그 제품을 불합리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내놓는다.
리뷰 수가 늘어나고 또 좋은 리뷰의 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플랫폼에서 신규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줄 만큼 평판을 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영영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평판 구축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제3세계에 고립된 생산자가 국제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시작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만든 제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든지 얼마나 값이 싸든지 간에 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그것은 2.4조 달러의 가치가 있었는가? 입니다.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20세기 초에 그람시의 옥중 수고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위기는 옛것이 죽어가고 있고 새것은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공백기에는 온갖 방식으로 치명적인 부패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는 무역 자유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도국에서 자원의 이동이 경직적인 경향을 보이고 수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데는 매우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임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 이론상으로 보면 무역으로 노동자들이 득을 봐야 하는 나라, 즉 노동이 풍부한 가난한 나라라 해도 노동력이 생산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즉 자본, 토지, 관리자, 혁신적인 기업가, 다른 노동자들 등이 옛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계, 자본, 노동력이 옛 분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수출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다. 1991년에 인도에서 무역이 자유화되었을 때 무역량이 갑자기 대대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1990년과 92년 사이에 무역 개방 비율은 15.7%에서 18.6%로 약간만 올랐을 뿐이다. 그러다가 점차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해 오늘날에는 인도가 중국이나 미국보다 무역 개방 비율이 더 높은 나라가 되었다. 여기서 무역 개방 비율은 GDP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결국에는 자원이 새로운 분야로 이동했고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기존 분야의 생산자들도 중간재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역 자유화로 이득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 품질이 좋아지면 수출도 할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필요한 하드웨어를 쉽게 수입할 수 있었던 데서 이득을 얻었고 이는 소프트웨어 수출 붐으로 이어졌다. 인도 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해 싼 수입품이 들어오면 빠르게 그쪽으로 공급원을 바꾸었고 양질의 수입산 중간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점을 활용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모두에 새로운 제품군을 선보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수출업체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 촉진 정책이 이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 견해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전후의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한국, 타이완, 더 최근에는 중국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정부가 수출 확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저런 종류의 강력한 촉진책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 가령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2000년대 내내 위안화를 팔고 외국 통화를 사들여 체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했다고 보고 있다. 2010년에 폴 크루그먼은 한 칼럼에서 이를 주요 국가가 취한 가장 왜곡된 환율 정책이라고 불렀다. 이를 위해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크루그먼이 그 칼럼을 썼을 때 중국은 이미 무려 2.4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매달 300억 달러씩을 보태고 있었다.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중국 소비자들이 매우 검약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원래대로라면 이는 위안화 가치를 올려서 수출 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환율 정책으로 그 효과를
인위적으로 막은 것이다. 중국의 수출 촉진 정책은 좋은 경제학이었는가?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위안화 표시 매출을 높여주어서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신발 업체가 해외에 달러로 신발을 팔고 그 돈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바꾸면 달러 표시 가격이 동일해도 위안화 가치가 낮으면 위안화 표시 매출이 커진다. 그리고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외국 구매자들 사이에서 중국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중국 제품이 평판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 수출업체들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해가 되었다. 외국 통화가 위안화에 비해 비싸져서 수입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 좀 이제 복잡해서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1달러에 1,000원과 1달러 1,5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1달러 1,500원인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달러어치를 수출하면 통장으로 1,500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1달러어치 물건을 사오려면 1,5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지금 조작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무역이 어떻게 되었을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우선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 절하 외에 다른 수출 촉진 정책들도 사용했다. 2010년에 환율 조작을 그만둔 뒤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환율 정책이 없었다면 수출 확대가 더 느리게 이루어졌을 수는 있지만 국내 시장이 더 빠르게 증가해서 생산력을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소비된다. 또한 수출 촉진 정책이 중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렇다.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막대한 규모와 수출 경쟁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출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다. 평판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딱 맞는 연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벽을 깨야 하는지 등을 생각할 때 국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이제 중국 쇼크입니다. J.D. 벤스의 2016년 저서 힐빌리의 노래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한 미국의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그 책에는 어디까지 피해자를 탓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저자가 느끼는 양면적인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의 배경인 에팔레치아 지역의 경제가 공동화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이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리라는 것은 스톨퍼 세뮤얼슨 정리가 시사하는 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에서는 교육을 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작 놀라운 것은 교육이 야기한 고통이 얼마나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지다. 뒤처진 사람들은 뒤처진 지역에 산다. 데이비드 오터, 데이비드 돈, 고든 헨슨은 인도에서 무역 자유화가 미친 영향을 지구별로 살펴본 토팔로바의 접근 방법을 미국에 적용해 보았다. 중국의 수출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특정 제품군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류 중에서만 보더라도 운동용이 아닌 여성 신발류, 아웃도어용 방수 의류 등은 전적으로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코팅 직물 같은 것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이 거의 없다. 199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미국은 중국 쇼크를 맞았다.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2.3%에서 2013년에는 18.8%가 되었다.
이것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오터, 돈, 헨스는 미국 내 각 통근 지역, 이 중국 쇼크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다. 여기서 통근 지역은요, 하나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카운티들의 집합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어떤 제품을 미국 외의 국가들에도 많이 수출한다면 그 제품은 중국이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라는 의미일 것이므로 미국에서 그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 즉 통근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 개방 이후 운동용이 아닌 여성 신발류 수출이 급증했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 개방 전, 즉 1990년에 미국에서 운동용이 아닌 여성 신발류를 많이 생산하던 지역은 코팅 직물을 주로 생산하던 지역보다 중국 쇼크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오터, 돈, 헨스는 각 통근 지역의 산업 구성을 분석해 그곳에서 주로 생산되던 제품들을 알아낸 뒤에 중국이 그 제품들을 유럽에 얼마나 많이 수출하는지 가중치로 부여해 각 통근 지역이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 나타내는 중국 쇼크 지수를 계산했다. 미국의 각 지역은 주된 생산품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았다. 중국 쇼크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지역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지역에서 노동력이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지역에서 사라진 전체 일자리 수는 중국 쇼크로 타격을 받은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들을 합한 것보다 대체로 더 많았고 더 적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아마도 산업이 클러스터화되어 있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이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더 위축시켰다. 비제조업 분야로 제조업 실업자들이 흡수되지도 않았다. 만약 흡수되었다면 무역의 타격을 크게 입은 지역에서 비제조업 분야 고용이 증가해야 하지만 비제조업 분야의 저숙련 노동자 고용은 무역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임금도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이 하락했고 가뜩이나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말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인근의 중국과의 교역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들, 그리고 특정한 중국 제품이 수입되면서 오히려 이득을 얻는 지역들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그리로 옮겨가지 않았다. 무역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들에서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인 노동자 수는 줄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을 할 일자리가 없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스페인, 노르웨이, 독일 등이 모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 쇼크에 영향을 받았다. 즉 이들 국가 모두에서 경제의 경직성은 덫이 되었다. 네, 무역에 관련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측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뭉쳐야 산다와 공도 동망의 사이에서 라는 제목의 글부터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